이게 사실이야? 한국이 세계 6위 강대국이라고? 말도 안 돼. 프랑스보다 위라고? 데이터 오류겠지?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아니, 난 직접 확인해 보겠어. 2025년 세계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 초강대국으로 선정된 순간이었죠. 내가 본 한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어. 한국, 왜 세계 4위 초강대국이 되었는가? 여러분, 잠깐만요.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단 6위, 그것도 US 뉴스 선정 순위라면 어떤 나라일까요? 경제, 기술, 문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건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하나만 봐도 이 나라가 왜 세계 6위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 생각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알렉산더 그레이엄입니다. 52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평생을 세계 질서와 강대국의 구조를 연구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세상의 서열을 숫자와 통계로 읽는 사람입니다. 늘 믿어왔죠. 나라의 힘은 오랜 역사와 유산에서 나온다고. 긴 세월 동안 문명을 이끌어온 나라들, 영국, 프랑스, 미국. 그들이 만든 질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히드로 공항의 형광등은 유난히 희미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출발 안내판을 보고 있었죠. 그때 전광판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4위 강대국 국제전략연구소 발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커피가 신발 위로 떨어졌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세계 4위? 영국보다 위라고요?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웃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어떻게 영국을 넘어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료 하퍼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드워드, 봤어? 한국이 4위래. 통계 오류 아닌가?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완전 헛소리야. 그런 건 무시해. 일시적 착각이지. 무시하라니. 그래야 하는데 제 손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꽉 쥐고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데이터와 사실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감정보다 근거를 믿는 사람. 그런데 이번엔 그 근거가 제 신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서서히 멀어지고 저는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고요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 생각이 처음 떠오르던 순간 온몸이 식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17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모두 한 가지 주장을 향하고 있었죠. 어제의 강대국은 오늘도 강대국이다. 하지만 그 단 한 줄의 뉴스가 그 모든 이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재에 앉았습니다. 낡은 제국의 지도들이 벽을 덮고 있었죠. 손끝으로 영국의 국경선을 따라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여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소리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순간 묘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 제 믿음, 제 세계관과 맞서는 여행이었죠. 마우스를 움켜쥐고
저는 천천히 클릭했습니다. 지금 예약하기. 편도였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몰랐죠. 그러나 알았습니다. 확신이라는 벽 안에서 살 수는 없다는 걸. 세상이 변했는데 그걸 부정한 채 살 순 없다는 걸요. 사흘 뒤, 저는 영국 항공 14A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로 멀어지는 런던의 풍경은 참 낯설었습니다. 한때 세상의 중심이었던 도시가 위에서 내려다보니 참 작더군요. 이마를 창문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4위가 됐다는 거지? 경제력? 군사력? 아니면 기술력? 아니면 무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힘이 있는 걸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 가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네,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이 나라가 정말 영국보다 강한지. 그녀가 웃었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미소 속엔 묘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진짜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비행기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중앙아시아 상공을 지날 때 객실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눈을 감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죠. 21세기에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여전히 군대의 크기일까? 아니면 돈의 힘일까? 혹은 전혀 다른 가치?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존재하는 걸까?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점점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죠. 만약 그들이 맞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 비행 승무원이 다가와 차를 권했습니다. 홍차 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썼습니다. 진실을 보러 간다. 그렇게 11시간의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깼을 때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은 놀라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하늘을 가르는 고속열차, 도심 위로 비행하는 드론. 이게 내가 기억하는 그 나라가 맞단 말인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만했던 제 시선이 깨어지는 소리였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 진동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제 앞좌석 스크린에는 서울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려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뉴스가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의 힘극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공기 속엔 묘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살아있는 나라의 숨결 같은 것. 저는 캐리어를 들고 천천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군. 서울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제 지난 30년을 조용히 비웃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세계 4위 강대국이라 불리는 이 낯선 나라의 땅 위에.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진동이 아니라 부드러운 속삭임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형광 주황색 조끼를 입은 지상 근무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손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조명이 반사되어 번쩍였지만 그 안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획된 듯이 정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이라고?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중얼거렸죠. 서류 가방을 매만지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단지 일시적인 거야. 아시아의 잠깐의 성공일 뿐이지. 그 편견은 오래된 외투 같았습니다. 낡았지만 쉽게 벗어던질 수 없는 제 신념이었죠. 기내 짐을 꺼내며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혼선도 없었습니다. 주차된 차량, 연결되는 탑승교,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의 리듬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혼돈 없는 공항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3분 뒤 제 모든 예측이 무너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공간의 품질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뻗은 유리창,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비발디의 사계.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빛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아니면 미술관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이 매끄러웠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출구는 에그질로, 웰컴은 단정하게 각 잡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정돈된 문자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빛나는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제 얼굴을 스캔하고 여권을 인식하고 홍채를 읽어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레이엄 교수님. 차분한 목소리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173초. 단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출력된 영수증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줄 서는 데만 1시간, 시스템 오류가 나면 반나절이 걸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곳은 모든 게 매끄럽고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철학이야. 짐을 찾고 이동 통로로 걸었습니다. 면세점의 불빛이 부드럽게 반사되어 나를 비추고 있었죠. 향수, 초콜릿, 시계, 그 모든 진열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수면 캡슐과 휴게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24시간 의료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와이파이가 가득 차 있었죠. 무료 네트워크 연결 중입니다. 아무런 등록 절차도 없이 연결되었고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다운로드 847mbps, 업로드 623mbps. 그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속도 자체였습니다. 택시를 타는 대신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공기가 정제된 듯 했습니다.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 냄새, 금속, 땀, 오존이 섞인 그 오래된 향, 그건 여기엔 없었습니다.
전광판이 시간을 초 단위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열차 4분 32초 후 도착.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열차가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은 바닥에 노란 선과 완벽히 맞아 떨어졌죠.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내리는 이들을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 속에는 묘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의자가 따뜻하다니 그건 사소한 배려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벽에는 충전 포트가 규칙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광고조차 눈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보다 질서, 효율보다 배려. 그때 제 앞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매끄러운 영어였어요. 저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예, 런던에서 왔습니다. 연구하러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걸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더 낫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생각해요. 어제가 아니라요.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내일을 생각한다. 그게 한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넘실거렸습니다. 도시는 거대한 회로판 같았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살아 움직이며 리듬을 이루고 있었죠. 이건 단지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이 나라는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혼란 없이 빠르지만 조용하게. 기차가 멈췄습니다. 강남역. 문이 열리자마자 도시의 에너지가 제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흐르듯 움직였고 화면에서는 뉴스와 예술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 안에서 혼란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걷는지.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 위로 한글 네온 사인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서울, 내일을 향한 도시.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해요. 어제가 아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발을 디딘 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놓쳐온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설렘, 그 경계 위에서 느끼는 묘한 감정이었죠. 다음에 마주할 그 무언가가 제 오랜 이론을 완전히 부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죠. 저는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만나러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하루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인데 거리에는 움직임이 가득했습니다. 배달 트럭이 골목을 누비고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강변을 따라 조깅하고 있었죠. 편의점 불빛은 등대처럼 새벽 공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디 있을까? 어제까지 저는 통계와 보고서로 한국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세계 4위의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 하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들 사이에 올랐을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편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심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요. 그 속에서야말로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회사원들이 빠르게 걸었고 교차로마다 자동차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큰 사거리 한쪽 모퉁이에서 뭔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 돌아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버스 정류장이 서 있었거든요. 투명한 유리벽 안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놀라울 만큼 편안했어요.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마치 공공장소가 아니라 자기 집 거실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의자가 은은하게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히터의 인위적인 열기가 아니라 부드럽게 퍼지는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죠. 손끝으로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환풍 시스템이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버스의 도착 시간이 정확히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약 5분이 아니라 2분 34초 후 도착. 그 정확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효율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지금 제 앞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벤치 밑에는 USB 충전 포트가 일렬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직장인은 태블릿을 충전하며 서류를 검토했고 학생은 이어폰을 낀 채 과제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활용의 시간이었어요.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도 눈에 띄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설계되어 있었죠. 처음부터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단하죠? 유창한 영어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에겐 일상이에요. 그가 다시 정류장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걸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몇 분조차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품격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철학이었어요. 사람의 존엄성을 기술보다 먼저 생각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이 정류장이 보여주는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버스가 도착하자 정중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로 하루 종일 서울을 걸었습니다. 시청 근처 공원, 강변길, 편의점, 거리의 가로등까지. 모든 곳에 같은 철학이 숨쉬고 있었어요.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어르신들이 웃으며 함께 운동하고 있었죠. 젊은이들은 옆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도시. 그곳엔 경고문도 감시 카메라 안내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간 편의점에서도 놀라운 걸 봤어요. 누군가는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고 누군가는 카드나 휴대폰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암호화폐로 결제했죠. 결제는 단 2초 만에 끝났습니다. 계산대의 젊은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믿지 않아요. 사람을 믿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서로 믿고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신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근육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 글도 쓰지 못했어요. 눈앞의 광경이 너무도 아름다웠거든요. 강 건너로 노을빛이 퍼지고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켜졌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그 어떤 과시도 혼란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구나. 이 나라는 사람 중심의 문명을 설계한 곳이었습니다. 한 명의 시민이 느끼는 편안함, 그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걸 국가의 힘으로 삼는 나라.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깨달음이 지금 제 안에서 커다란 울림이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을 군사력으로, 돈으로, 크기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 진짜 강대국이란 무엇인가를 조용히 증명해내고 있었죠.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이 서울의 불빛과 어우러져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구나. 내일은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고 기술을 쌓아왔는지 직접 볼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요. 이제는 단순히 순위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이 4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과연 다른 나라들이 이 순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새벽의 공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맑았고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시차도 사라지고 머리도 맑았습니다. 오늘은 그저 걷기로 했습니다. 연구도, 회의도, 일정표도 내려놓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보자고요. 도심 한가운데로 향하던 발걸음이 어느새 물소리로 이끌렸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속에서 들리는 물소리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소리를 따라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건 청계천이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도시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강철의 회색 도시 사이에서 흐르는 그 물길은 마치 서울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죠. 표지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한때 고가도로였다고요. 오염된 하천 위로 차들이 쉼없이 달리던 콘크리트의 시대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서울은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오히려 감췄던 자연을 다시 꺼냈죠. 도시는 그 길을 따라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계천의 돌다리를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시 계획이 아니라 회복이구나. 서울은 문명의 껍질을 벗기고 그 아래 잠들어 있던 생명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바람이 물 위를 스치며 말하고 있었죠. 우린 편리함보다 생명을 선택했다. 걷다 보니 광화문 광장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세종대왕 동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자, 한글을 만든 왕. 그 상징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전자음악이 광장을 울렸고 그 리듬에 몸을 맡긴 그들의 얼굴은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다양한 인종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로 박자를 세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음악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언어의 벽을 넘어 하나의 정신이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춤이 끝나고 금발의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영어 억양이 프랑스계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배우러 왔어요. 문화, 음악, 그리고 사람들을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물었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미국을 동경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서울을 꿈꿔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린 서울을 꿈꿔요. 그 말 속에는 시대의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복을 입은 터키 가족이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고, 브라질 학생들은 한글을 발음하며 서로의 실수를 웃어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배움의 성지였고 미래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서울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하는 인파였죠. 저도 궁금증에 따라갔습니다. 거대한 경기장, 수만 명의 관중.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건 군대가 아니라 음악이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무대가 폭발하듯 빛났습니다. 함성과 노래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붙잡은 건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관중이었죠. 모두가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남미의 소녀, 유럽의 청년, 아프리카의 대학생들까지. 그들은 각자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저는 굿즈를 고르던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세요? 물었더니, 네. 한국어와 문화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교수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업을 말한 적도 없는데 제 눈빛만 보고 알아챈 걸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강요받지 않아도 스스로 한국을 선택해요. 미국은 총과 돈으로, 영국은 언어로 세상을 얻었지만 한국은 음악과 드라마로 세상을 얻고 있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 배우고 있어요. 그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군대 없는 정복. 그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총도 군함도 없이 세계를 사로잡는 모습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따라하고 사랑하는 힘. 그건 어떤 제국의 군사력보다 강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노점에서 떡볶이를 파는 노인을 만났죠.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의 손에는 붉은 양념이 가득한 떡볶이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웠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늘 그렇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강하지만 곧 안쪽에서 단맛이 피어오르죠. 한국 좋아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아하는 건 쉽게 사라지지만 이해한 건 남아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이해받을 만한 나라라는 데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별처럼 수놓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저는 창문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초강대국의 모습이구나. 군사력으로 세운 제국은 무너졌지만 존경과 사랑으로 세운 제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군대 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존경으로 따라온다. 서울대학교 강연날 알렉산더 교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생 수백 번의 강연을 해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학문 인생을 스스로 뒤집어야 했으니까요. 오늘은 내가 틀렸다고 말해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연장은 인문대 본관. 유리와 콘크리트가 어우러진 건물 앞에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적은 포스터가 붙은 입구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죠. 서양 학자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 뉴스를 뒤흔들던 시대. 그가 한국을 세계 최상위 강대국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교수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더 큰 강당으로 옮겼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이 오겠다고 해서요. 온라인에서도 실시간 중계 중입니다. 그 말에 교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말이 나올 테니까요. 300석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통로 계단에도, 벽에도, 심지어 문 앞에도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서양의 제국이 가진 유산이 국가의 힘을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은 그저 지역 강국일 뿐이라고 단언했었죠.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나라에서 그는 그 말을 정면으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조용히 마이크를 잡는 순간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한국이 영국보다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순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러 오신 건가요? 순간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알렉산더 교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이 더 위라고 믿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죠. 화면에는 서울의 버스 정류장이 떴습니다. 냉난방이 되는 투명 유리 정류장. 노인과 아이가 함께 앉아 있었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힘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경제성장, 화려한 도시만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 어떻게 지킬까? 가 아니라 세상이 다음에 뭘 필요로 할까? 를 묻는 철학이요. 화면은 삼성 반도체 공장, 지하철역, 공원, 청계천, 그리고 거리의 청년들로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어제보다 내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뒤쪽에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작잖아요. 자원도 없고요. 제국의 역사도 식민지의 부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강대국이 됩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예전이라면 저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21세기의 힘은 영토나 자원이 아니라 신뢰와 혁신, 그리고 사람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20세기의 힘의 기준 영토, 군사력, 자원. 다른 하나는 21세기의 기준 창의력, 문화적 영향력, 시스템 효율. 그리고 후자의 그래프 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크기를 기민함으로 과거의 약점을 미래의 강점으로 바꾼 나라입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위대한 나라는 엘리트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가 아니라 모두를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 버스 정류장 하나가 말해주고 있죠. 한국은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철학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박수가 일었습니다. 처음엔 몇몇 학생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학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교수는 연단 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격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세대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주 뒤 런던에서 그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이번엔 유럽의 명문 학회, 익숙한 무대였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청중은 대부분 나이든 학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 자신들의 유산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들이었습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뜨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대한민국 내일을 사는 나라. 알렉산더 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유산이 힘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서울의 버스 정류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비밀입니다. 기술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모든 시민이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사회의 힘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서양은 과거를 지킵니다. 한국은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 세상은 묻습니다. 역사가 긴 나라가 강한가? 아니요. 미래를 준비한 나라가 강한 겁니다. 잠시 후 청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떠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강연이 끝난 뒤 그는 텅 빈 강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동료 하퍼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우리 모두가 틀렸던 것 같네. 내일 만나자.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런던의 회색 하늘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버스 정류장, 지하철을 타고 웃던 젊은이들,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하던 학생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이란 가진 걸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는 나라라는 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강당을 나섰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졌던 확신을 내려놓은 채로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구나.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